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1살 서울에서 조그맣게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이 글을 쓰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처음엔 그냥 마음속에 묻어두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억울함보다는 참 잘했다는 확신이 더 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억울함과 모욕감, 그리고 그걸 통쾌하게 되갚아준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사연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상견례 하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보통은 설레고 기대되죠?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도 식은땀이 줄줄 나는 인생 최악의 하루였습니다. 지금도 상견례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치 악몽이라도 꾼 것처럼 기분이 확 안 좋아져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일어나 궁금하시죠? 저희 엄마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 엄마를 상견례 때 예비시댁 식구들이 청소부라고 칭하며 조롱했어요. 한마디로 상견례가 아니라 저와 제 엄마를 짓밟는 자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그저 말없이 단정하게 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그런 엄마를 보고 예비 형님이 청소부라고 오해하면서 비웃었고 그 말을 들은 예비 시모가 더 볼 것도 없다며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혼이 아닌 우리 엄마를 지키기로 결심했어요.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고 하죠. 사람을 상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본 예비 시모와 형님은 참으로 형편없는 인간들이었어요. 아무리 남자친구가 좋아도 예비시댁 식구들의 인성이 바닥이라면 가차없이 끊어내야겠죠. 우리 엄마를 조롱하던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의 전환점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날 엄마와 저는 살면서 제일 통쾌한 사이다 복수라는 걸 실현했어요. 지금부터 우리 모녀가 어떻게 그 사이다 복수를 터뜨렸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파혼을 결정했는지를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희 엄마부터 소개해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세상에서 제일로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릴 적 아버지를 여의고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지만 한 번도 힘들다는 말 없이 조용히 묵묵하게 저를 키워내며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주변에서 젊은 나이에 고생이냐며 다른 남자 만나서 재혼하라고 했지만 엄마는 오로지 저만 생각해 주셨고 저만 보고 살아오셨습니다. 여자 혼자 키워도 얼마든지 잘 키울 수 있다. 보란듯이 잘 키워낼 거라고 생각하며 끝까지 저를 책임지셨어요. 그러니 제가 엄마를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엄마는 위대하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엄마들도 많잖아요. 내가 만약 엄마라도 우리 엄마처럼 살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저는 그런 엄마를 보고 자라며 부족하지만 엄마처럼 살고 싶다, 엄마처럼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곤 했습니다. 엄마는 늘 네가 자랑이야 라고 말하며 저를 키워주셨고 저는 엄마 덕분에 부족함 없이 컸어요. 다만 혼자 아이를 키우기 쉽지 않았던 엄마는 늘 밤늦게까지 일하셨고 그걸 지켜보는 저도 조용히 공부하며 제 몫을 해내려 노력했죠. 그리고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목표를 잡고 여러 자격증을 취득한 뒤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회사를 차렸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엄마의 도움이 컸지만 열심히 벌어서 다 갚았어요. 남들 다 가는 대학 대신 하루빨리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에 새로운 시각에서 제 삶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여러 우여곡절도 겪으며 조금씩 회사를 키워갔고 그러던 중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남자친구를 만난 건 제 나이 30살 때였어요. 저는 작은 디자인 사무소를 운영 중이었고 소규모지만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습니다.
직원 2명과 함께 열심히 일하고는 했죠. 남자친구는 대기업 사무직이었고 저보다 3살 많은 연상이었어요. 여기서 저랑 조금은 비교가 되죠? 저는 사회에 빨리 나와서 실무 경험을 쌓고 자격증도 몇 개 따고 제 분야에서는 꽤 인정받는 편이지만 현실은 고졸입니다. 그에 반면 남자친구는 서울대 출신의 집안도 넉넉한 편이었죠. 처음에 연애를 시작할 때는 이런 것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싶었어요. 남자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특별히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학벌이며 능력이며 따질 거 다 따지고 만날 거면 애초에 결혼정보 업체에 가입해서 만났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지인을 통해 자연스럽게 알게 됐고 서로 호감을 느껴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연애하다가 결혼을 결심하게 되면서 고졸이라는 학력과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배경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저는 정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지금의 저로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홀어미 밑에서 자란 고졸 출신이지만 작은 회사 운영하고 있고 업계에서 나름 인정받고 있다는 걸 알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댁에서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자 시댁 분위기는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예비 시모는 계속 학벌 이야기를 돌려 말했고 예비 형님은 은근슬쩍 저를 수준 이하라는 식으로 내려다보는 눈빛을 감추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둘이 좋다고 하고 남자친구가 저랑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까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은 나쁘지 않았어요. 어쩌면 평범한 커플들과 비슷하게 다투기도 하고 맞춰가기도 했죠. 그래도 나름대로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를 무시하는 예비시댁의 시선에 휘청거리고 말았죠.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는데 사랑만 생각하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친구는 제게 엄마 다음으로 따뜻한 사람이었거든요. 엄마 이야기를 꺼내면 늘 귀 기울여 들어주고 혼자 크느라 힘들었겠다며 다독여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설렜어요. 비로소 나도 누군가의 가족이 되는구나. 이제 엄마도 내 걱정 안 하고 조금은 편하게 웃으실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너무나 허무하게 깨졌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를 보는 예비시댁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비시모와 예비형님이 무슨 말만 하면 심상치 않은 기운과 함께 뼈가 있는 말에 여러 번 찔리곤 했어요. 예비형님은 의사였습니다. 그것도 서울대 출신의 신경외과 전문의였죠. 집안에 엘리트 출신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 고졸인 제가 얼마나 성에 안 차고 우습겠어요. 거기다 아빠 없이 자랐으니 말 다 했죠. 그들은 배경 또한 스펙이라 불렀습니다. 사람의 삶이 얼마나 다양한지, 얼마나 각자의 사정들이 다채로운지엔 관심 없고 오로지 딱 하나, 어디 출신이냐, 어떤 집안이냐, 누구 밑에서 컸냐가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로지 조건과 숫자로만 판단하고 계산하는 사람들이었죠. 그 중에서 가장 심한 건 예비시모와 형님이었습니다. 한 번은 결혼 준비 중에 차 한잔 마시러 예비시댁에 들렀던 날, 예비시모는 말끝마다 요즘 부모들이 얼마나 뒷바라지를 잘해줘야 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했고 남자친구가 그런 말은 뭐하러 하냐면서 눈치를 주면 마지못해 저를 보며 그래도 예비 며느리는 홀어머니 밑에서 성실하게 컸다며 겉으로는 칭찬하는 척 속으로는 깔보며 이야기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자신의 엄마에게 그만하라는 눈치만 줬지 그 이상은 나서지 않았어요. 한편으로 더 강하게 이야기해줬으면 했지만 그냥 침묵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비 시모가 이야기하면 예비 형님도 가만히 있지 않고 꼭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비 시모보다 더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했어요.
사람 좋은 척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남자친구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어머니 말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예비 동서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다 깊은 뜻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여자도 어느 집안에서 자랐는지가 중요하대요. 다 그런 거 안 보고 아무 생각 없이 결혼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꽤 많고요. 이 말을 제 남자친구 앞에서 대놓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는 무슨 취조하듯이 집은 몇 평이냐, 작아냐, 이런저런 이야기를 물으며 비웃는 표정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남자친구는 이럴 때마다 황급히 화제를 돌리거나 적당히 그만하라는 눈치를 주곤 했지만 그 이상은 나서지 않았어요. 예비 형님이 이렇게 저를 무시하고 들면 휴모 역시 딱히 말리는 기색 없이 분위기로 말에 힘을 보탰고요. 그래서 마음고생을 여러 번 했어요. 남자친구 입장에서 나름 노력한다고 한 건데 그만하라는 눈치와 함께 그냥 침묵하는 게 다였으니까요. 그래서 한편으로 더 강하게 이야기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어요. 이때 저도 더 당당하게 나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를 단 한 번도 창피하게 생각된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예비시댁 식구들 앞에서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렇듯 저조차 저를 지키지 못했는데 남자친구가 저를 지켜주기를 바라는 건 모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비시댁에 눈밖에 나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비록 내 배경은 마음에 안 들지라도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저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한두 번이지. 이런 비슷한 일을 몇 번 겪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공허해지면서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지하게 이 결혼이 맞는 걸까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고민 끝에 결혼 생활에 자신이 없어졌고 남자친구에게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생각할 시간을 갖자니. 몇 달 후면 결혼인데 갑자기 왜 그래? 이런 말해서 미안해. 하지만 나도 생각 많아졌어. 이유가 뭐야?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 건데? 알잖아. 어머님하고 형님 때문에 힘들어한 거. 그건 내가 신경 쓸 거 없다고 했잖아. 엄마랑 형수님 그러는 거 잠깐일 뿐이야. 시간 지나면 차차 괜찮아질 거라니까? 남자친구는 몇 달 후면 결혼인데 이러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어떻게든 저를 설득해서 마음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걸 다 감안하고 결혼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속사정을 남자친구에게 다 털어놓았습니다. 예비시모랑 형님이 무시하는 듯이 말할 때 네가 제대로 도와준 적이 있냐? 그냥 그만하라는 말이 대부분이었고 그게 끝이 아니었냐? 단 한 번이라도 내 여자친구 무시하지 말아라.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말라고 강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냐고 했더니 남자친구는 무슨 말을 하려다가 이내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서운했던 감정들을 다 이야기했어요. 나는 원래 나 스스로를 창피하게 여기지 않았고 대학 안 간 거 조금도 후회해 본 적 없었는데 이상하게 예비시모랑 형님 앞에 서면 내가 너무도 초라하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이렇게 힘든데 결혼하면 뭐가 달라지겠냐고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고 했어요. 남자친구인 네가 적극적으로 날 챙기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고개 들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마치 내 편 하나 없는 곳에 고립된 기분이라고 했고 어떻게 널 믿고 평생의 배우자로 삼을 수 있겠냐고 이렇게까지 나를 무시하고 만만하게 여기는 시댁을 어떻게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말하면서 지난 감정들이 고스란히 되살아났고 저도 모르게 엉엉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적잖이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미안하다며 사과했어요. 그동안 제가 크게 내색하지 않아서 괜찮은 줄 알았고 이 정도로 힘들어하는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엄마랑 형수님 때문에 불쾌한 순간은 있었겠지만 어느 정도 잘 넘기고 있는 줄 알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힘들겠지만 그냥 좋게 생각하면 안 되겠냐고 하더군요. 결혼하면 어차피 따로 사니까 자주 마주칠 일 없을 것이고 끼케야 1년에 몇 번 보는 건데 그때만 참으면 되지 않냐고 했어요. 또 본인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말로만 그만하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 저를 챙기겠다고 했어요. 사실 남자친구네 집안이 엄한 편입니다. 격식 따지고 예의 차리는 그런 집안이에요. 남자친구는 워낙 착해서 학창시절 사고 친 적 단 한 번도 없었고 늘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착한 아이들이었습니다. 크게 말대꾸한 적도 없는 정말 착한 아들. 그래서 저는 이 결혼을 그대로 진행해도 되는지 혼란스러웠어요. 마냥 착한 아들이게만 했던 남자친구가 과연 나를 위해 나서줄까 싶었고 솔직히 그렇게 믿음이 안 갔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망설이게 된 거죠. 그런데 남자친구가 안 그럴 거라고 본인도 되들어본 적은 없지만 시작이 어려운 거지 아내를 위해서 못할 게 뭐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를 설득했고 자신을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장 어떠한 결정도 내릴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러워서 그럼 잠깐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예비시모와 단판을 지으면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다시는 무시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면 되지 않냐고. 반드시 그 약속을 받아내겠다고 했어요. 이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친구가 그렇게 말하고 나서 불현듯 엄청난 소란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예감이 들었어요. 왜냐? 제가 느낀 예비시모는 한 성깔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었어요. 착하기만 한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자신의 예비신부를 위해 안 하던 짓을 한다? 과연 예비시모가 용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이 일의 책임을 내게 물을 텐데 한바탕 난리가 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과 함께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그러지 말라고 했고 그냥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남자친구 귀에는 제 이야기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이 결혼이 깨질까봐 어떻게든 상황을 좋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확고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남자친구는 집에 가서 자신의 엄마와 형수님에게 제 이야기를 꺼내며 그동안 무시되는 말과 행동은 없던 일로 할 테니 앞으로는 조심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깔보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덧붙였죠. 결국 오리하던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예비시모는 어디서 버릇없게 그딴 소리를 짓거리냐만 노발대발했고 제게 전화해서 당장 집으로 오라고 호통쳤습니다. 전화로 크게 소리치는 예비시모의 목소리를 들으니 심장이 철컹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분명 가만히 있지 않겠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차였는데 막상 목소리를 들으니 심장이 요동치더라고요. 하지만 한 번은 치러야 하는 일이니까. 저는 말씀하신 대로 예비시댁에 방문했어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예비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 예상했던 것보다 분위기는 더욱더 삭막했어요. 하지만 당당하게 나가자는 마음으로 표정을 정돈하고 예비시모와 예비형님께 인사드렸습니다. 저는 약간의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동안 파혼까지도 각오하고 있었거든요. 이야기가 잘 되면 다행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 잘 해결될 거라는 기대가 거의 없었습니다. 애초에 기대가 적으니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다고 해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상상한 것과 직접 당하는 것은 정말 천지차이더라고요. 인사드린 후 조심스레 남자친구가 있는 소파에 앉았는데 예비 신부가 냅다 커피잔을 잡더니 제게 잔에 담긴 커피를 끼얹었어요. 짧은 순간 일어난 일이었고 남자친구와 저는 크게 놀랐습니다. 내가 널 어디까지 이해해줘야 하니?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고조를 며느리로 받아주면 감사하게 여길 것이지? 어디서 나랑 내 아들 사이에서 장난질이야? 네가 시켰지? 네가 착한 내 아들한테 뭐라고 하라고 등 떠밀었잖아. 엄마, 정말 왜 이러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자친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지켜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넌 가만히 있어. 나랑 큰애가 네 여자친구한테 뭘 했다고 지키겠다는 소리를 해. 하셨잖아요. 엄마랑 형수님이랑 툭하면 학벌 이야기하고 집안 이야기하면서 무시하셨잖아요. 뭐? 없는 말 지어낸 것도 아니고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한 것뿐인데 그게 왜 무시야? 난 널 위해서 많은 걸 포기했어. 얘보다 더 잘난 며느리 얻을 수 있었지만 네가 좋다고 하니까 이 결혼 허락해준 거라고. 아빠도 없이 자란 고졸인 애를 며느리로 허락해줬는데 내가 그 정도 말도 못하니? 남자친구는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고 애를 썼고 그러면 그럴수록 예비 신부는 더욱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 예비 며느리인데 아들과 본인 사이까지 멀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집안 분위기는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저를 쳐다보는 예비 신부의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아니, 그동안 봐왔던 시선보다 더욱더 냉철하고 차가웠습니다. 이쯤 되니까 저도 지치더라고요. 아무리 남자친구가 좋아도 이런 집안에 이런 시어머니를 감당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파혼만이 정답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음속으로 파혼을 결정지음과 동시에 어떤 떨림도 느껴지지 않았고 모든 걸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모에게 파혼하겠다고 이야기했죠. 그러자 예비 시모의 표정이 더욱더 일그러지더군요. 파혼? 네가 뭔데 감히 파혼하겠다는 소리를 해? 기껏 받아줬더니 어디서 그딴 소리를 짓거려? 우리 집안에서 파혼하자고는 할 수는 있어도 넌 안 돼. 주제를 알고 까불어야지.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예비 시모는 더욱더 폭주하며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저를 무시한 건 생각 안 하고 파혼하자고 말한 제게 감히 자신의 집안을 무시하고 모욕했다면서 화를 냈어요. 저 같은 며느리 마음에 안 들어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파혼시키고 싶었지만 아들 봐서 꾹 참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파혼하겠다고 말하니까 괘씸하겠죠. 하지만 저는 파혼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화를 내건 말건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그대로 제 뜻을 전하며 이왕 이렇게 된 거 마음에 쌓아두었던 말까지 다 끄집어냈어요. 파혼하겠다는 말이 그렇게 기분 나쁘세요? 하긴 무시하던 제가 먼저 파혼하자고 하니까 자존심 상하셨겠죠. 그런데요, 저는 그 자존심 어머님하고 형님 때문에 수도 없이 상했어요. 한부모 밑에서 자라고 대학 안 나온 게 그렇게 죽을 죄인가요? 저 참 잘 컸어요. 아빠 없이 컸지만 부모 다 있는 일반 가정의 자식처럼 잘 자랐다고요. 대학 안 나와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작은 회사지만 그래도 저 나름 대표예요. 매출도 꾸준히 오르고 있고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앞으로 펼쳐질 제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도 못하시면서 어머님 기준에 맞춰서 평가하지 말아주세요. 저 그 정도로 못난 사람 아니고 우리 엄마한테 하나뿐인 자랑스러운 딸이에요. 그래서 더는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요. 파혼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을 끝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예비 시모는 이게 버릇없이 뭐 하는 짓이냐.
송해도 안 차는 거 며느리로 받아둔 은혜도 모르고 까분다면서 이래서 수준 낮은 것들은 상종하면 안 된다고 노발대발했고, 남자친구는 그런 자신의 엄마를 말리다가 나중에 저를 붙잡으려 쫓아나왔지만 저는 이미 택시에 오른 후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파혼이라는 아픔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남자친구와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내 우리는 다시 만났고 예정대로 결혼식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사실 그렇게 파혼하겠다고 말하고 나서 보름 후 예비 시모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고는 제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건넸습니다. 미안하다. 그동안 널 무시했던 말과 행동들 전부 사과할 테니 지난 일이 있고 마음 푸는 게 어떻겠니?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도 모자라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과까지 들으니까 어안이다 벙벙했습니다. 순간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싶을 정도로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자존심 센 예비시모가 사과라니 쉽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듣고 싶었던 말이었지만 이렇게 절 찾아와서 정말 사과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런 나머지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비시모는 그런 제 표정을 읽었는지 갑자기 사과하는 이유를 설명해 줬습니다. 들어보니 그동안 남자친구가 예비시모를 설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펼쳤더라고요. 제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엄마가 사과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시모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 주시면 안 되냐고 했는데 시모는 자존심상 그럴 수 없다고 여자가 뭐 걔 하나뿐인 것도 아니고 이참에 마음 정리하고 다른 사람 만나라고 했는데 남편이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시위했대요. 저는 몰랐는데 남편이 어려서부터 몸이 약한 편이었고 툭하면 쓰러졌던 터라 예비시모는 남자친구의 건강을 미친 듯이 신경 쓰며 돌봤대요. 지금은 예비시모의 노력 덕에 건강해졌지만 파혼을 맞이하면서 아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저렇게 버티니까 예비시모 입장으로서는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발을 동동 구르게 된 거였죠. 그러다 결국 우려하는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침대 근처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영양실조로 실신했어요. 병원에 실려간 뒤 깨어난 남자친구는 예비시모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뿐인 아들 진짜 잘못되는 모습 보기 싫으면 여자친구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라고요. 예비시모는 깨어나자마자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냐고 했지만 그 순간 남자친구는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저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다고 했답니다. 그만큼 많이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했대요. 그 모습에 예비시모는 아들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느끼고 결국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만 거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걸 새삼 느끼고 아들이 원하는 대로 저와 결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존심 내려놓고 이렇게 사과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전과는 다른 태도로 정말 미안하다며 사과했고 앞으로 무시되는 말이나 행동 같은 건 전혀 없을 거라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지난 일은 여기서 다 풀고 새롭게 시작하자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존심 강한 예비시모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이 나오니까 마음이 어느 정도 풀리더군요. 또 저 때문에 아무것도 못 먹고 쓰러진 남자친구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우선 남자친구를 만나고 나서 말씀드리겠다고 했고 그날 바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식음을 전폐하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이 바짝 말라서
물로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니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저도 새삼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 사람을 참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요. 이 사람 없으면 나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저는 누워있는 남자친구를 꽉 끌어안으며 미안하다고 엉엉 울었어요. 그렇게나 날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인데 아무리 속상해도 그 자리에서 남자친구한테 큰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미안했고, 나를 위해 이렇게 노력해 준 게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남자친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파혼을 취소하고 큰 고비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 우여곡절을 지나 도착한 날이 상견례였던 거죠. 이날 우리는 다시 한번 큰 위기를 맞닥뜨리게 되었고, 결국 재파혼이라는 아픔을 또 겪어야 했어요. 상견례 날짜가 정해졌을 때 저는 여러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대했고, 또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어요. 엄마는 상견례 때 입으려고 정성껏 옷을 준비하셨습니다. 어두운 남색 투피스에 단정한 브로치, 그리고 아끼던 진주 귀걸이를 꺼내시며 거울 앞에서 자꾸만 머리 모양을 손질하셨죠. 예비 사돈들이 봤을 때 본인이 너무 촌스럽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구색을 맞춰야 하지 않겠냐며 연신 옷매무새를 다듬으셨습니다. 그 말에 괜찮다고, 엄마는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다고 말해줬지만 엄마 손끝이 자꾸 떨리는 걸 보며 저도 모르게 속이 타들어갔어요. 사실 한번 파혼했을 때 엄마는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계셨어요. 그쪽 집안에서 우리 집안을 깔보고 무시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긴장한 표정이 역력한 엄마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겉으로는 담담한 척 하셨지만 많이 긴장하고 계셨죠. 이때 문득 든 생각인데 엄마랑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시간을 보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남자친구나 친구들이랑 가본 적이 있었지만 엄마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으셨어요. 다른 집처럼 백화점에서 옷을 사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제가 몇 번이고 모시고 가려고 했지만 뭐하러 허튼데 돈 쓰냐며 칠색팔색하셨어요. 사실 저희 엄마는 엄청난 구두쇠셨습니다. 아끼고 아껴야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셨죠. 엄마를 아는 지인들은 엄마를 보며 우스갯소리로 단벌 신사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오셨는지,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저를 키워오신 분인지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상견례 당일 식당은 강남에 있는 고급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입구부터 중후한 분위기에 종업원이 구두를 닦아줄 듯한 정중함으로 인사를 하더군요. 우린 예약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고 곧 예비시댁 식구들이 들어섰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엄마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인사하셨고 예비시댁 식구들은 그런 엄마를 보며 간단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반갑게 맞아주는 엄마와는 달리 어색하게 웃으며 오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을 짧게 하고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앉아있으니 참 비교되더라고요. 우리는 고작 엄마랑 저 이렇게 단둘뿐인데 예비시댁 식구들은 수가 참 많았어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이상하게 안절부절 못하는 엄마를 뒤로 하고 예비시모와 예비형님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은 채 명품 핸드백을 의자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옆에 두었던 가방을 슬쩍 보시고는 한 손으로 안 보이게 안쪽으로 밀어 넣으셨어요. 엄마의 가방은 그들이 들고 온 가방보다 한참 저렴한 가방이었거든요. 여기서부터 엄마는 이미 기선을 제압당하고 말았습니다.
좋기를 바랐던 분위기는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았고 어색한 침묵만 맴돌았어요. 엄마는 예비 시모의 눈치를 살피며 안절부절 못하셨습니다. 음식이 하나둘 나올수록 분위기는 점점 더 얼어붙었어요. 다들 조용히 식사하는데 엄마는 음식에 손도 제대로 못 대셨어요. 긴장하셔서 먹는 둥 마는 둥 물만 홀짝이며 시댁 식구들이 하는 말에 조용히 맞장구 치기만 하셨죠. 그러다가 예비 시모가 알 수 없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친구들이 그러는데 집안끼리 수준이 맞아야 오래간다고 하더라고요. 경제력은 물론이고 문화 코드도 맞아야 한다고요. 그 말이 딱 나오자 저는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예비 시모가 꺼낸 말이 뭘 뜻하는지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너희 집은 우리 수준이 아니다. 그 말이었죠. 엄마는 멋쩍은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하셨지만 저는 그 순간이 너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떨리는 눈동자로 남자친구와 예비 시모를 쳐다봤습니다. 예비 시모는 저를 한번 보더니 싱긋 웃으면서 엄마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잘 지내는 집안도 있지 않겠어요? 물론 집안 좋고 능력 있는 며느리 얻으면 좋지만 저는 그저 우리 새아기 자체만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차차 채워가면 되니까요. 참, 제가 예비 사부인께 선물을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네? 선물이요? 네. 다른 거 아니고 결혼식 때 들고 올 가방 하나를 선물해드리고 싶어서요. 아무래도 자리가 자리인지라 격식에 맞는 가방을 들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친척이며 지인이며 다 올 텐데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 말에 엄마는 식은땀을 흘리며 다시 한번 옆에 있는 가방을 슬쩍 안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또다시 무너져 내렸어요. 앞서 말들은 어찌어찌 좋게 마무리 지어 이야기했지만 참으로 아슬아슬한 말들이었습니다. 잘 돌려 말했지만 결국은 저를 며느리로 맞이하는 게 아쉽다는 뜻이었고 엄마가 들고 온 가방이 볼품없고 초라하니까 그때도 들고 올 생각 말고 선심 쓰듯이 내가 주는 가방이나 들고 와라 라는 뜻이었어요. 엄마도 예비 시모가 말하는 뜻이 뭔지 다 이해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고 예의를 차리시더군요. 저는 엄마의 그런 표정을 보고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분노를 끓게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먹던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뭐라고 하려는데 그 순간 예비 형님이 엄마를 유심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기 혹시 병원 건물 청소 하지 않으세요? 네? 아니 그걸 어떻게... 맞죠? 어쩐지 낯이 익다 했어요. 오다가다 몇 번 마주쳤던 것 같은데 저 그 병원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저희 층 바닥 닦고 쓰레기통 정리해 주시잖아요. 순간 방 안은 숨이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엄마도 저도 그리고 남자친구도 모두가 그 말에 멈칫했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예비 시모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놀란 표정으로 엄마를 쳐다봤고 이내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한쪽 입꼬리를 올려 비웃듯 미소를 짓더니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됐네요. 어떻게 봐도 이 결혼은 아닌 것 같으니 이쯤에서 그만하죠. 그 말에 예비 형님은 뭐가 재밌다고 푹하고 웃음을 터뜨리며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 모습에 엄마는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셨고 저는 가슴이 콱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희 엄마는
정말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세요. 각자 하는 일이 다를 뿐인데 그 일로 서열을 정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건물을 청소한다고 해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면서 쓰러졌고 갑작스런 제 행동에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꽂혔어요. 저는 시모와 형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지금 우리 엄마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셨잖아요. 다시는 무시하는 말과 행동 하지 않기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무시했니? 너 무슨 자격지심 같은 거 있나 본데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거 아니고 단지 좋은 뜻에서 챙겨주려고 한 거야. 오히려 우리 집안을 무시한 건 너 아니니? 아빠 없이 크고 고졸인 널 며느리로 받아줬어. 그런데 고작 병원 청소나는 네 엄마를 사부인으로 받아들이라고? 그건 안 될 말이지. 100번 양보해도 그건 도저히 안 돼. 이런 수준의 집안과 사돈 맺는 걸 알면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얼마나 우습게 보겠니?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녀. 이래서 사람은 주제를 알아야 하는 거야. 감히 어디서? 예비시모가 저와 엄마를 번갈아가며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봤고 옆에 앉아있던 남자친구는 그런 자신의 엄마를 말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도 이때는 꼭지가 돈 상태라서 눈에 뭐가 안 보이더라고요. 엄마 있는 앞에서 이렇게까지 무시하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치밀어서 본격적으로 말하건 난리를 치던 뭐라고 하려던 참이었는데 그 순간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물잔을 쾅 하고 내려놓았고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남자친구의 식구들을 쳐다보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맞아요. 청소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큰 문제라도 됩니까? 내 건물 내가 청소하겠다는데 무슨 수준을 따지고 함부로 나와 내 딸을 무시하는 거죠? 그 건물 내 거예요. 내가 당신들보다 배움이 짧고 무식할지는 몰라도 건물 한 채 가지고 있는 건물주입니다. 당신들이 뭐 그렇게 대단히 잘났다고 우리 집안을 무시합니까? 엄마의 말이 방 안의 공기를 가르고 울렸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듯했고 그중에서 예비 형님의 표정이 그야말로 압권이었어요.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얼어붙은 얼굴이었습니다. 입을 반쯤 벌리고 엄마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 딱 망연자실이라는 단어 그 자체였어요. 시모는 처음엔 엄마 말을 잘못 들은 줄 알았는지 무슨 말을 한 거냐고 저게 무슨 소리냐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엄마는 아주 천천히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건물이 강남역 4번 출구 앞에 있는 병원 맞죠? 그거 제 명의의 건물입니다. 남편 사망보험금이랑 대출 조금 받아서 샀고 지금은 대출금 다 갚은 상태예요. 내 딸한테 제대로 비빌 언덕 하나 만들어주고 싶어서 악착같이 모으고 모아서 마련한 건물입니다. 그 말에 시모의 얼굴은 하얘졌습니다. 예비 형님은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런 사람이 왜 청소하냐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그런 형님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소하는 직원이 갑자기 빠져서 구할 수 없었던 날은 직접 청소하셨다고 했어요. 내 건물인데 깨끗하게 유지하면 좋지 않냐.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좋은 인식을 갖고 다시 찾을 거 아니냐고 이야기했고 또 청소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터질 뻔했어요. 엄마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야기하셨지만 그 모든 말 안에는 자부심과 지금껏 참고 살았던 억울함이 다 녹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날 저도 엄마의 정체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건물주였다니 저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밤늦게까지 청소하고 가게 일하시길래 그냥 그 건물에 있는 가게에서 일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건물은 엄마 거였고 엄마는 건물을 살 때 받은 대출금을 빨리 갚기 위해서 건물주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에 있는 가게 사장님들과 친하게 지내며 마다하지 않고 여러 일을 도와주면서 추가로 돈을 버셨고 버는 족족 대출금을 갚아나가셨어요. 그렇게 몇십 년 동안 고생한 결과 모든 대출금을 다 갚고 온전한 엄마의 건물이 된 거죠. 이 사실을 몰랐던 저와 남자친구의 가족들은 하나같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예비 형님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을 틀어막았고 시모는 당황한 나머지 헛기침을 하고 머리를 정돈하더니 황급히 자세를 고쳐 섰어요. 그리고는 엄마를 몰라봬서 죄송하다,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예비 형님도 덩달아 벌떡 일어나더니 사과를 쏟아냈어요. 말이 뻔한 변명이었습니다. 정말 몰라서 그랬다. 알면 그런 신뢰를 범할 리 있겠냐. 몰라서 생긴 일이니 너그럽게 화푸시라는 말과 함께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상황을 수습해 보려고 했지만 엄마는 웃지도 않고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은 채 저를 쳐다보며 괜찮은지 물으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엄마는 당신의 짓밟힌 자존심보다 그저 딸이 상처받을까봐, 딸의 마음이 아플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었던 거예요. 그런 엄마 앞에서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리고 결혼하려던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만히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때 남자친구의 엄마는 제게 다가와서는 갑자기 손을 잡으며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몰라서 그랬다. 사람이 살다 보면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 더군다나 몰랐으니 더더욱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렇지?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사과할게. 속상한 마음 풀고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또다시 사과하는 시모를 보며 저는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싫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제 손을 잡은 남자친구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우리 엄마가 청소하는 사람이든 건물주든 상관없다. 그저 내게는 소중한 사람이고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 엄마를 무시하고 함부로 판단한 사람들과는 가족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시모는 무릎을 꿇듯 허리를 숙이며 미안하다고 울먹였고 예비 형님은 기세가 꺾인 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어떠한 말도 듣지 않았고 똑같이 무시했어요. 상견례를 뒤엎고 엄마를 모시고 나오는 제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 없었습니다. 그 상견례 이후 남자친구와 그의 가족들이 몇 번 연락을 해왔어요. 남자친구의 가족들은 하나같이 미안하다, 실수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말들이었지만 남자친구는 달랐습니다. 제 뜻을 존중해 줄 테니 원하면 파혼에 따라주겠다고 말이죠. 아마 더 이상 저를 붙잡을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파혼했습니다. 그리고 파혼의 책임은 전적으로 남자친구가 떠안았어요. 본인 가족들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니 다 책임지고 남자친구가 알아서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렀지만 엄마를 무시하고 저를 업신여긴 그 기억은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저는 지금도 제 결정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가족이 된다는 건 제가 평생 엄마를 상처 입히며 살아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전 이제 저와 엄마를 있는 그대로 아끼고 존중해 줄 사람을 만나려 합니다. 그게 인생의 진짜 복이고 행복인 것 같아요. 혹시 저와 같이 가족을 이유로 무시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시당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꿋꿋하게 자기 길을 가시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멋진 복수가 아닐까 싶네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